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노란집, 꽃피는 아몬드 나무. 오늘날 반고흐의 그림은 미술시장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혹여 순회 전시회라도 열렸다 하면 미술관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기 인상주의 혹은 탈인상주의로 분류되는 반고흐는 고통과 환희, 고독의 감정을 감각적 색채와 과감한 붓터치로 화폭에 담아냈어요. 그의 그림은 보는 이의 영혼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또 그런 반고흐의 그림은 20세기 야수파, 표현주의에 영향을 줌으로써 현대미술을 예고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반고흐의 실제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는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공식적으로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고요. 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불화했으며 몸과 마음은 병들었고 돈이 없어 죽을 때까지 동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쓴 사람이었죠. 이 불행 중 하나만 지녀도 삶의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하는데 고흐는 이 불행의 종합 세트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반고흐는 생애 내내 고독했으며 괴로워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만 하지는 않았어요. 절망 속에서 그림을 그렸죠. 반고흐는 예술이란 삶에 의해 부서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그림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끝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영국 드라마 닥터 후의 한 에피소드에 이런 씬이 나옵니다. 과거의 반고흐를 현대 오르세 미술관으로 데려와 그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을 보여준 거예요. 관람객들 사이를 거닐던 반고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며 사랑받는 화가가 반고흐라는 도슨트의 말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의 삶을 안다면 그 장면에서 저절로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죠. 또 그의 생을 안다면 작품을 감상할 때 느껴지는 깊이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고흐의 생을 따라가며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보는 시간을요.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남부 작은 시골 마을 준데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빈센트라는 이름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고흐라고 부를게요. 고흐는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 테오도로스 반 고흐와 어머니 안나 카르벤투스 반 고흐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출생은 마치 앞으로 이어질 긴 불행의 서막 같았습니다. 바로 그가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1852년 3월 30일 그의 형이 사사나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형과 생일이 같은 고흐는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묘비 옆을 지나다니며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고흐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개신교 교회당에 딸린 목사관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밑으로는 5명의 동생들이 있었고요. 그중 셋째인 테오와는 평생 동안 깊은 우애를 나누게 되죠. 고흐는 아마추어 사파가인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그가 9살 때 그린 거예요. 한눈에 봐도 범상치가 않죠. 고흐는 7살에 마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땡땡이를 많이 쳤어요. 이에 그의 부모는 고흐가 동네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11살 때 학교를 그만두게 한 후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고흐는 안 그래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던 터라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주변의 넓은 들판을 누비며 온몸으로 자연을 체험했어요. 이 그림은 그가 사망하던 해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린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고흐에게 미술 수업을 통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었고 책을 많이 읽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데다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고흐의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녀와 요리사 2명, 마차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이 품격 있는 계급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을 가난한 농부의 자녀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통제적 성격 탓에 반고흐 집안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격으로 자라났죠. 하지만 고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이었으며 사는 내내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금기를 하나하나 깨면서 살았어요. 때문에 고흐는 부모의 사랑을 가까이 느낄 수가 없었죠. 대표적으로 1864년 10월 어느 비 오는 날 11살의 고흐는 준데르트에서 25km 떨어진 제벤베르헌 기숙학교에 보내집니다. 고흐는 이때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다고 해요. 부모님이 자신을 기숙학교에 남겨둔 채 노란 마차를 타고 사라져가는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초교육을 마친 고흐는 13살이 된 1866년 틸부르흐의 중등기숙학교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자유로운 학풍을 지닌 곳이었으며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미술 과목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였어요. 그는 매주 5시간씩 미술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드로잉을 배웠죠. 그러나 그는 돌연 2학년 2학기에 자퇴를 하고 맙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다만 여러 추측에 따르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엄격한 규율을 견디지 못했거나 아버지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학비를 지불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죠.
또 몇몇 학자들은 고흐 집안에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이때 고흐의 첫 번째 발작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고흐는 그렇게 자퇴를 하고 다시 준데르트로 돌아와 3년을 다시 자연 속에 파묻혀 지내게 돼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겠죠. 결국 그는 화상으로 성공한 숙부 센트의 주선으로 16세의 구필 화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869년 고흐는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의 최연소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구필화랑은 파리에 처음 설립되어 런던, 베를린, 뉴욕에까지 지점을 두고 있던 국제적 화랑으로 센트 숙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점을 연 사람이었죠. 고흐는 미술 백화점인 이곳에서 창고 관리, 배송, 장식, 행정, 판매 보조 등의 일을 했어요. 그는 화랑일의 자부심을 느꼈고 이 시기에 많은 독서를 했으며 그림 보는 일에 재미를 느껴 헤이그 시립미술관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한편 당시 구필 화랑의 핵심 상품은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복제 그림이었는데요. 고흐는 그중 밀레의 그림에 푹 빠져버렸죠. 밀레에 관해서는 이번에 광고로 함께하는 책 그림감 미술사에 나오는 한 구절로 대신할게요. 누구도 농부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던 시대의 밀레는 프랑스 중부지방인 바르비종의 농부들을 그렸다. 농촌의 이름 모를 농부들이 물을 깃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양털을 깎고 나무를 자르고 밭에 모여서 일을 하는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밀레의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다. 그림에 그려진 농부들은 가난해서 그림 살 돈이 없었고 그림을 구매하는 부르주아들은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다.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밀레는 꿋꿋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고 고흐는 그 점을 존경했다. 그렇게 고흐가 밀레의 그림에 푹 빠져 구필 화랑에서 근무를 한 지 4년째 되던 해 동생 테오가 15의 나이로 구필 화랑 브뤼셀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흐는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테오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에 뛸 듯이 기뻤죠. 이때부터 두 형제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편지 교환은 무려 17년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흐의 인생과 그의 그림에 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모두 그가 테오에게 보낸 650통 이상의 편지 덕분이에요. 한편 1873년 6월 20살이 된 고흐는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는 브릭스턴에서 하숙을 했는데 이곳에서 가슴 아픈 첫사랑을 하게 돼요. 바로 하숙집 딸 유지니 로이어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낀 건데요. 그러나 고흐는 그녀가 이미 약혼한 상태인 줄 모르고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그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밀레의 그림에서 민중의 모습에 강하게 이입했던 고흐인 만큼 그는 대도시 런던에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산업혁명은 유럽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 아동 착취 등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었죠. 마침 고흐가 런던에 간 1873년은 유럽의 장기 불황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충격을 연달아 받은 그는 성격이 확 바뀌어버려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냈으며 고객들과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심지어 여름 휴가 때는 가족 앞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마음을 다잡고자 고흐는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무엇보다 종교에 심취해 성경 공부에 몰두하게 돼요. 이후 고흐는 구필화랑 파리 본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에게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성경 필사와 번역에 빠져 일은 뒷전이었으며 살롱풍의 역사화를 사려는 고객들에게 바르비종 스타일의 풍경화를 강요하는 등 선을 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회사 허가 없이 네덜란드 에텐으로 이사한 부모님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온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1876년 해고를 당하고 말아요. 이로써 고흐의 7년간 화상 생활은 끝을 맺게 됩니다. 23살 백수가 된 고흐에게 부모님은 센트 숙부처럼 독립화상을 차릴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더 이상 그림 파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해요. 그는 다시 한번 영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인 끝에 차례로 영국 동부해변 램스게이트와 런던 외곽 지역 아이즐워스 기숙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이곳에서 고흐는 보조교사로서 프랑스어나 산수를 가르쳤어요. 또 아이즐워스에서는 부목사로서 설교도 했는데요. 이때쯤 종교에 더욱 광적으로 빠져든 그는 가족들에게 성경 구절이 가득한 훈계조의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때 고흐를 직접 만나 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결국
결국 고은은 가족들의 만류로 영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해요. 이후 센트 숙부의 소개로 잠깐 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마저도 그만둔 고은은 1877년 자신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며 가족들을 설득해 암스테르담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늦게 시작한 공부인데 목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총 7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가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고은은 목사고시를 포기하고 브뤼셀에 가서 석 달 코스 평신도 선교사 시험 과정에 돌입하죠. 그러나 그마저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에텐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고은은 성직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선교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1879년 1월 25세 나이에 벨기에의 악명 높은 탄광지대 보리나주로 가서 평신도 선교사 일자리를 따내게 되죠. 보리나주는 이미 고흐가 책을 통해 알고 있던 지역으로 탄광 폭발, 가스 중독, 불결한 위생 등의 문제가 있는 곳이었고요. 아이들마저 하루 12시간 동안 일할 정도로 최악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고은은 이곳 마을회관에서 성경 강의를 하고 아이들에게 기초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고은은 이곳 사람들과 끔찍한 환경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 광부들과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낡은 갱도로 내려가는가 하면 갱도 폭발 사고나 파업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죠.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요와 옷을 나누어 주고 자신은 오두막집 마룻바닥에 볏짚을 깔고 잠을 잤어요. 이러한 헌신을 두고 사람들은 그를 탄광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고은은 그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 밤 광부들을 스케치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그때 그린 어깨에 삽을 메고 있는 사람이죠. 고은은 테오에게 언젠가 이들의 모습을 그려 세상에 알리게 된다면 매우 행복할 거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에 대한 고흐의 관심과 실천이 교단 입장에서는 신실함이 아닌 광신적 행보로 보였나 봐요. 고흐는 결국 설교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에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보리나주에 남아 1년여의 시간을 더 보냅니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이때 광부들의 힘겨운 모습을 드로잉하면서 그림에 대한 관심이 날로 깊어져 갔죠.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독서와 그림이지 순전히 1년을 경제활동 없이 놀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이 모두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겠죠. 시간이 갈수록 고흐와 가족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참다 못해 테오가 고흐에게 찾아와 말을 해요.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편지로 보낸 광부 드로잉을 보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요. 그러나 고흐에게 이 말은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들렸죠. 결국 고흐와 테오는 크게 싸우고 1년간 편지 왕래를 끊게 돼요. 그렇게 편지가 끊긴 사이 테오는 파리 구필화랑에서 승진을 했고 그에 맞춰 어느 날 고흐에게 50프랑을 붙여줍니다. 고흐는 형으로서 좀 멋쩍었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테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죠. 동시에 테오 네가 권한 것처럼 나는 이제 전업화가가 되려고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보리나주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점점 다른 감정보다 자꾸만 자신의 미술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건 곧 그것을 잘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림에 대한 열망이 커질 대로 커진 고흐는 마침내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다행히 목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어, 라틴어 공부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지만 해부학, 원근법, 독학에는 나름의 진전이 있었어요.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늘 성경 내용만 가득했던 것에서 이제 그림에 대한 내용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형의 열정을 느낀 테오는 작품을 그려 자신에게 보내주면 그 그림을 팔아보겠노라고 했고 나아가 형이 돈을 벌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1881년 27세의 고흐는 부모님 집으로와 목사관 옆 조그만 건물에 자신의 첫 번째 작업실을 만들게 돼요. 그곳에서 그는 존경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모작했으며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리거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한편 그해 여름 남편을 잃은 고흐의 사촌 키가 아들 얀과 함께 아버지의 목사관에 와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고흐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러 나가면 함께 따라 나가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는 이 사촌 누나한테 사랑에 빠져버려요. 얼마 안 가 고흐는 또 고백 공격을 감행합니다. 화들짝 놀란 키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 버렸고 고흐는 곧바로 그녀를 뒤따라가 그녀의 가족을 놀래키죠.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고흐는 끊임없이 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가족들은 가뜩이나 장남이 화가가 된다고 해서 사회적 실패자로 여겼는데 기괴한 행동으로 집안 망신까지 톡톡히 시키니 자연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죠. 고흐는 결국 아버지와 크게 싸운 후 헤이그로 떠나게 됩니다.
1881년 12월 초 헤이그에 도착한 고은은 안톤 마우베라는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촌의 남편으로 외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화가였어요. 특히 네덜란드 풍경을 어두운 색조로 그린 헤이그 화파를 이끄는 사람이었죠. 고은은 그에게 그림을 사사받으러 간 겁니다. 다행히 마우베는 고은에게 수채화와 유화의 기초를 알려준 데다 돈까지 빌려줬어요. 고은의 전기 그림에서 어두운 색조가 주를 이룬 건 이때 받은 헤이그 화파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고은은 인물화를 그리는데 집중하라는 마우베의 조언을 받아들여 열심히 인물화를 그리러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델료가 넉넉지 않아 쉽지 않았죠. 그때 저렴한 가격으로 모델이 되어준 한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클라시나 마리아 호르닉, 일명 시엔이라고 부르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엔은 32살의 매춘부였어요. 5살짜리 딸이 있었고 아버지를 모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죠. 고은은 따뜻한 위로와 생리적 이유로 그녀를 자주 만났는데 늘 가난하고 삶이 고달픈 연상의 여성에게 끌렸던 고은은 결국 시엔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매독 환자인 매춘부와 결혼을 하겠다는 고은의 선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요. 아버지와 태호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으며 만약 결혼을 하면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고은의 굳은 결심을 되돌릴 수 없었죠. 이에 격분한 고은의 아버지는 고은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까지 해요. 이 소식을 태호에게 전해들은 고은 또한 심한 분노에 휩싸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고 맙니다. 한편 안톤 마우베 또한 시엔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고은과 절교를 선언하는데요. 사실 시엔의 절교의 여러 원인 중 하나였을 뿐이죠. 일단 고은 또한 문란한 안톤 마우베의 사생활에 불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가 그의 그림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고은은 워낙 마우베의 비평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우베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에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화가들과 트러블을 겪었는데요. 고은 자신도 이런 외골수적인 성격을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태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관계의 파국을 맞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고은은 매춘을 포기하지 못하는 시엔과도 1883년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관계 맺기가 서툰 고은가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결국 그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그들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그림은 고은가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한 그림이었습니다. 시엔을 모델로 한 슬픔이란 작품인데요. 다른 화가들처럼 여성의 육체를 아름다움이나 관능의 대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고 삶의 고단함이 육체 곳곳에 묻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얼굴을 깊이 파묻은 채 잔뜩 웅크려 있는 모습은 고은가 시엔이라는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지닌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고은은 이처럼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883년 12월 헤이그에서 시엔과 결별한 고은은 새롭게 뮌헨에 정착한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이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고은은 행여 건강이 안 좋아진 아버지를 자극할까 뮌헨의 성당의 방을 빌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던 1885년 3월 26일 고은의 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도중 목사관 정문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지속된 트러블에도 나름 관계 회복의 기회를 엿봤던 고은은 매우 슬퍼했죠. 그해 10월 그는 성경책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았어요. 목사인 아버지를 상징하는 성경책 옆에 노란색 책이 놓여있는 그림인데요. 노란 책은 그가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던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하는 꺼진 초는 더 이상 성경책을 비추지 않지만 밝은 노란색의 책이 성경의 생기를 주고 있죠. 한편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고은은 화가로서 매우 큰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생 태호에게 돈을 받으며 생활을 꾸려간다는 사실이 매우 힘겨웠던 그는 이제 그림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놀랄만한 대작 하나를 뽑아내야 했죠. 고은은 이제까지 자신이 익히고 체험해왔던 삶을 거대 프로젝트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가 체험하고 익혔던 건 뭘까요? 일단 고은은 밀레가 농부들의 정직하고 숭고한 삶을
표현한 것에 매료된 이후 보리나주의 광부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가까이 지켜봤죠.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연과 부딪혀 하루하루를 덤덤하게 살아나가는 노동자들의 삶에 깊이 매혹되었습니다. 이 정직함과 단순함, 고은은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화가 노동자로 생각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이입해 있었어요. 더불어 그는 뉘넨에서 30여 점의 직조공 시리즈를 그리는 동안 그림 테크닉이 상승해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였죠. 그러던 1885년 3월 어느 날 고은은 호르트라는 농부의 집 앞을 지나치다가 그의 가족들이 석유 램프 아래서 감자를 먹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저녁, 감자와 차 한 잔에 소박한 식사를 하는 가족들을 그리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커다란 화폭에 여러 인물을 그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고은은 최종 결과물을 내기 전까지 엄청난 연습을 했어요. 손, 감자, 커피 주전자, 가족들의 생활에 관한 그림을 총 56점이나 그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야 고은은 습작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 그림은 3월에 그린 습작이고요. 이 그림은 4월 6일에서 13일까지 3일 동안 그린 습작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5월 초까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의 최종판이 완성되죠. 감자 먹는 사람들은 헤이그 화파의 어두운 색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가운데 석유 램프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빛이 그을린 벽과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죠. 고은은 헤이그 화파도 화파지만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처럼 어둠과 빛을 제대로 다뤄내고 싶었습니다. 이 어둠과 흐린 빛의 뒤섞임 속에서 고흐가 포착한 장면을 보시죠. 도시의 화려한 식단이 아닌 자신이 직접 땅을 일구어 기른 감자와 차를 가운데 두고 5 식구가 둘러앉아 있어요. 식구들은 도드라진 광대뼈와 두터운 입술을 하고 있으며 고된 농사일에 지쳤는지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짚고 차를 따르는 손은 농사꾼의 손답게 메마르고 거칠어 보이죠. 어둡고 소박한 집에서 서로에게 먹을 것을 건네는 이 장면은 평범한 일상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평범함이 자연 속에서 온몸을 정직하게 움직여 만들어낸 것이기에 다소 신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은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러한 평범함의 가치를 전형적인 농민의 모습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한 고은은 자신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감자 먹는 사람들을 자신이 그린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자평했죠.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도 이 작품이 고흐의 첫 걸작이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당시의 평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동생 테오는 칙칙한 이 그림을 마뜩지 않아 했고요. 친구 안톤 반 라파르트도 그림이 비례가 맞지 않으며 고상한 예술을 너무 경솔하게 다루었다며 혹평을 했습니다. 또 그해 8월 감자 먹는 사람들은 헤이그의 한 갤러리에 전시되었지만 고흐가 기대했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고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885년 말까지 이 그림을 더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붓을 내려놓고 뉘넨을 떠나기로 해요. 1885년 11월 32살의 고흐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왕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적응을 못한 데다 부실한 식사와 폭음 그리고 흡연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결국 1886년 2월 테오가 있는 파리로 가게 돼요. 고흐와 테오는 파리 북부 고지대 몽마르트르의 아파트를 구했어요. 몽마르트르는 예술가와 유흥가가 넘쳐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고흐는 당시 유행하는 인상주의 미술을 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고흐는 인상주의 그림들을 보고는 엉성하게 덜 그린 느낌, 색을 제멋대로 사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정확한 인상이었어요. 그림감 미술사에서 소개하는 인상주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19세기 후반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은 마네입니다. 마네가 강조한 것은 근대성이에요. 근대의 라틴어 어원은 동시대를 뜻하는데요. 즉, 비너스나 천사가 아닌 동시대의 시민들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마네의 소신이었죠. 이후 그의 뒤를 따른 모네는 본격적으로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 또한 마네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어요. 대충 그리다만 듯한 붓터치와 무엇보다 흉물스러운 공장 굴뚝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에서부터 인상주의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비난과 무시 속에서 시작한 인상주의는 점차 세계적
세계적 미술 양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인상주의 바람으로 국제적 스타가 된 모네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루앙 대성당을 2년여에 걸쳐 각각 다른 계절, 다른 시간대에 그려 총 25점의 대성당 연작을 완성했으며 여기에서 터득한 연작의 효과를 수련에 적용했죠. 순간적으로 스쳐간 장면에서 받은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장점이다. 그림감 미술사의 이동섭 작가는 인상주의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미술사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보는 재미가 크다. 둘째, 그림 자체가 예쁘다. 즉, 대자연과 생활의 소소한 일상을 반짝이고 빛나는 색채의 빛으로 표현해 시각적 쾌감이 크다. 셋째, 근대 도시 파리와 파리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현대인이 바라는 여유롭고 낭만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한다. 넷째, 하나의 인상파로 묶여있지만 속해 있는 각 화가들의 개성이 강해 비교하는 즐거움이 크다. 마네의 파격, 르누아르의 풍성함, 세잔의 지성 등 그들이 그림으로 구현해내는 세계가 저마다 다르다. 이 네 가지가 전 세계인들을 인상주의 미술의 성지인 오르세 미술관으로 이끄는 힘이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은은 화상인 동생 테오 덕분에 모네, 르누아르, 드가, 마네, 카미유, 피사로 등 많은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상주의 스타일에 그닥 호감이 아니었음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때 그의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와 같은 북유럽풍 어두운 색조에서 인상주의의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빠르게 변해갔고요. 쇠라의 전묘법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887년에 그린 그림 몽마르트르 거리 풍경이나 빈센트의 방에서 본 파리 풍경만 봐도 인상주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여름에 그린 레스토랑 내부에서는 전묘법 활용이 눈에 띄고요. 소재도 늘 농촌 풍경과 농부를 그리던 것에서 파리의 카페나 시가지, 센 강변의 풍경, 꽃 정물화 등을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은은 상업적 수요가 있는 초상화를 많이 그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델료가 없다 보니 자화상을 많이 그렸죠. 고은은 사진으로 찍은 초상은 죽은 이미지인데 반해 초상화에는 화가의 영혼이 묻어나오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파리에 있는 동안 대략 27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자화상 역시도 1886년 네덜란드풍의 어두운 그림과 1887년의 자화상을 비교해보면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흐의 작품은 점점 더 밝아지고 강렬한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화풍의 절정을 이룬 것이 파리 시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탕기 영감의 초상이에요. 짧은 붓터치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 그리고 강렬한 선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의 주인공은 줄리앙 페르 탕기입니다. 그는 몽마르트르에서 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과거 파리 코민에 참여했다가 추방된 사람으로 여유 없는 화가들에게 외상으로 화구를 줌으로써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화구값을 그림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고흐는 테오를 통해 탕기 영감을 소개받았고 둘은 서로를 호감으로 생각해 평생 친분을 이어가게 돼요. 탕기 영감은 고흐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을 자신의 화방에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흐는 자신이 좋아하는 탕기 영감을 모델로 총 3점의 작품을 그렸어요. 그중 이 마지막 작품은 조각가 로댕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지금은 로댕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 보시면 탕기 영감의 뒤에 화려한 일본 목판화 인쇄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판화 대부분은 고흐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흐는 파리에서 인상주의도 인상주의지만 일본 판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1859년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1862년 런던 만국 박람회와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통해 일본의 많은 상품과 예술품들이 유럽에 소개되었는데요. 유럽인들은 기모노, 부채, 우산, 그릇 등 이국적인 일본 문화에 열광을 했죠. 이러한 신드롬을 자포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당시 화가들의 눈길을 끈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유행한 풍속화로 주로 대중의 일상을 표현한 그림이었는데요.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이었기에 우키요에는 당시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미학적 비전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중 고흐는 우키요에를 유난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우키요에는 공방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회용 전단지 느낌이었으며 유럽에 소개될 때도 도자기 충격 완충 포장지로 사용될 정도로 가볍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나 고흐에게 우키요에는 서양 거장들의 그림과 나란히 놔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작품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우키요에의 대가인 우타가와 히로시게와 게이사이 에이센의 작품을 모작했으며 우키요에의 특징인 원근법 파괴나
화면 중심에 꼭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관념의 파괴, 명암없이 밝은 채도의 색상과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소재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적극 차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리에서 고흐는 자신만의 화풍을 어느 정도 정립하게 돼요. 다만 고흐는 우키요에의 그렇게 대담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일본이라는 나라가 분명 밝은 빛이 비치는 나라이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에 비하면 네덜란드나 파리의 빛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밝은 빛이 있는 남프랑스로 이주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주의 이유 또한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는데요. 일단 당시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 새로운 미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때의 인상파는 더 이상 십수년 전 기성화단에 도전하던 발칙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미 자신들 자체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리의 화가들은 고인물을 떠나 자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이주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또 테오와의 악화된 관계도 이주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편지로는 그렇게 애틋했던 형제가 같이 살다 보니 트러블이 많아진 거예요. 물론 대부분 문제는 괴팍한 성격의 고흐에게 있었겠죠. 그 밖에 압생트에 빠져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점, 아무리 해도 팔리지 않는 그림 등이 주요 이유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게 1886년 고흐는 갑자기 파리에 왔던 것처럼 느닷없이 파리를 떠나게 되죠. 1888년 2월 21일 고흐는 파리에서 16시간 기차를 타고 아르레 도착했습니다. 그는 밝고 화사한 공간을 기대하며 남프랑스로 내려왔지만 당시 아르레는 28년 만에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눈이 무려 60cm나 쌓여 있었죠. 그는 허름한 호텔에서 아몬드 꽃나무 가지를 꺾어와 정물화를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고 4월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가 과수원에 흐드러진 꽃나무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화구가 많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많은 숙박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1888년 5월 1일 새로운 집을 구해 호텔을 나가게 돼요. 라마르틴 광장 건너편 2층짜리 집을 월 15프랑으로 계약했죠. 지금 돈으로 8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집도 구했겠다. 이 건물에서 화가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화가들이 한 집에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비용도 분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 화상과 고객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순수 창작을 할 수 있게끔 테오가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림을 판매해주는 시스템까지 구상했습니다. 결국 테오의 승인을 얻어낸 고흐는 그 즉시 자신의 빈약한 인맥을 총동원해 파리에 있는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해요. 그러나 잘나가는 클로드 모네는 물론 다른 화가들도 굳이? 라는 생각에 고흐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죠. 다만 고흐는 테오로부터 폴 고갱이 건강도 안 좋고 빚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그에게 편지를 써 긍정의 답신을 받습니다. 이에 고흐는 고갱이 오면 언젠가 공동체가 활성화될 거라는 희망에 가득 차게 되는데요. 마침 그 희망처럼 아르레 태양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르레 빛에 매료된 고흐는 이 빛을 자신의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랑은 그가 즐겨 쓰는 시그니처 색이 돼요. 그가 하도 노랑을 써대니 혹자들은 압생트를 많이 마셔 황시증에 걸려 그렇다는 이야기도 하죠. 한편 고흐는 아르레 돌아와 대도시 생활로 잊고 있었던 초심을 되찾습니다. 다시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을 그리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6월 추수기가 되자 고흐는 자신이 농부라도 된 양 매일 들판으로 나가 좋아하는 노랑을 마음껏 화폭에 담았죠. 또 고흐가 노란색으로 각인된 건 역시나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해바라기 연작 때문입니다. 1888년 8월 21일경 드디어 고갱이 남쪽으로 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흐는 그가 머물 방을 장식하기 위해 해바라기 연작을 그리기 시작하죠. 고갱과 파리에서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해바라기 그림에 눈독을 들였던 게 생각났거든요. 고흐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온종일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꽃이 시들기 전에 단번에 그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입체감 있는 해바라기 그림 4점이 탄생하게 돼요.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태양을 연상케 하는 꽃으로 희망이나 밝음 혹은 열정을 상징합니다. 또 노란색으로 표현된 강렬하고 생생한 생명력과 그에 대비되는 시들어버린 꽃, 그리고 꽃이 머금은 씨앗까지 생명의 사이클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바라기 연작을 그린 다음 달인 9월, 고은은 고갱을 기다리면서 희망에 차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사람들과 말 섞을 일이 없다 보니 상당히 외로움에 절어 있는 상태였죠. 이런 그의 고립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림이 바로 아르레 밤의 카페예요. 고은은 이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핏빛의 붉은색과 녹색 그리고 노란색의 대비를 써서 음울한 느낌을 자아내고자 했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잘 담겼다고 생각했는지 그림 오른쪽 아래에 사인을 해놨어요. 참고로 그림 속 카페는 아르레 내려온 고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진우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이었는데요. 고우는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준 사람들에게 늘 그랬듯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정성 들여 그렸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사이였던 우체부 조제프 룰랭의 초상화도 아르 시절 그린 대표 인물화 중 하나죠. 확실히 감자 먹는 사람들 때와 비교하면 인물화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은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색채를 사용하여 내 자신의 개성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고우가 자신의 개성을 정립할 즈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노랑과 파랑의 보색 대비예요. 반대되는 색을 써서 그 대비가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색채 실험을 한 건데요. 그 실험의 성과는 밤의 풍경을 묘사할 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고은은 밤이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안겨주는 한편 때론 낮보다 훨씬 풍부한 색감으로 다가온다고 했죠. 자신에게 보이는 그 풍부한 색을 구현한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에요. 아르레 밤의 카페를 그린 이후 고은은 포rum 광장에 이제를 펴놓고 며칠 동안 자신이 다니던 카페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밤임에도 검은색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카페 건물 밖 천막과 외벽을 강렬한 노란색으로 칠해 보색 대비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테라스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자그마한 사람들이 있으며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마차를 소실점 삼아 그림 전체가 안정적인 원근 속에 있습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는 화려한 색을 사용했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소박하고 평화로워요. 이 동네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잔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죠. 현재 이곳에는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대로 구현한 카페 반고흐라는 곳이 아르레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린 후 1888년 9월 말 고은은 좀 더 본격적으로 밤의 풍경을 붙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집 근처 라마르틴 광장 앞을 흐르는 론 강가에서 가스 랜턴을 켜고 밤의 풍경을 그렸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죠. 이 그림에서도 고은은 야경을 검정색이 아닌 짙은 파란색으로 묘사했어요. 청록과 노란색을 사용해 북두칠성을 비롯한 별들을 표현했고요. 강변의 불빛이 로열 블루색의 물가에 가득 비치게 했습니다.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림의 깊이와 생명력을 더했으며 활용정점으로 화폭 앞 두 연인을 그려 넣음으로써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렇게 고은은 예술가의 눈으로 포착한 다채로운 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어요. 한편 이렇게 아르레의 여러 풍경과 사람들을 그리는 동안 고은은 드디어 고갱이 조만간 아르로 올 거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기념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을 그려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란집인데요. 이 노란집이 그려질 당시 건물의 외관은 탈색된 버터빛이었으며 40년간 방치된 낡고 볼품없는 건물이었죠. 그러나 고은은 새로운 예술운동이 태동될 이 건물을 산뜻한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은은 다음으로 자신의 방인 아르레 침실을 그렸는데요. 그는 이 침실 그림에서 절대적 편안함과 아늑함을 표현하고자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역마살 낀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으니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자기만의 공간을 쟁취해낸 것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일단 한쪽으로 쏠려있는 원근 안에 침대와 침대 주변에 걸린 그의 작품 5점, 의자 2개, 베개 2개, 창문, 방문, 옷걸이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문은 고갱의 방으로 연결이 되며 오른쪽 문은 계단과 연결돼 있죠. 정면 창문으로는 라마르틴 광장의 전경을 볼 수 있어요. 또 고은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침대와 의자는 버터빛 노란색이고 벽은 연한 자주색이며 문은 라일락색이라고 적었는데요. 지금은 그림의 변색이 일어나 벽은 밝은 파란색, 문은 어두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고은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이 그림을 2번이나 복제했을 정도로 이 시절을 행복한 기억으로 붙잡고 있었죠.
고흐가 아르레 침실을 완성하고 며칠이 지난 1888년 10월 23일 드디어 고갱이 아르레 도착했습니다. 사실 고갱이 고흐의 제안에 응한 것은 화가 공동체라는 비전 때문이 아니라 태호 때문이었어요. 고갱은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다가 경제공황으로 쫄딱 망하고 34세에 화가로 전업하면서 빚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태호는 회사 돈으로 고갱의 작품 3점을 사주었고 만약 아르로 내려간다면 차비를 줄 것이며 매달 한 점씩 그림을 그려 보내준다면 고흐에게 보내는 생활비에 고갱의 것도 포함시켜주겠다고 했죠. 고갱은 고민을 하느라 좀 늦었지만 결국 태호의 제안에 응해 아르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고흐와 고갱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주류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두 화가는 물감도 나눠 쓰고 함께 야외로 그림을 그리러 나가거나 예술에 대한 긴 대화도 나눴죠. 그러나 그런 호시절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일단 둘은 성향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아마도 MBTI가 상극이었을 겁니다. 고갱은 모든 것에 계산적인 냉철한 사람이었고 고흐는 즉흥적이며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죠. 또 작업 스타일도 정반대였어요. 고갱은 먼저 사물을 본 후 작업실에 와서 상상에 기반해 그림을 그렸고요. 고흐는 최대한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렸습니다. 또 그림 기법도 달라서 얇고 규칙적인 붓질을 좋아하던 고갱은 고흐의 우발성에 기댄 두꺼운 물감이 마치 구타당한 것 같아서 싫다며 동료에게 뒷담화도 했죠.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고갱이 고흐를 위해 그려준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작품인데요. 고갱은 상상과 기억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이 그림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구도 자체가 고흐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술에 취한 듯 눈이 어벙벙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흐가 남이 그려준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것이 파리 시절 존 피터 러셀이 그려준 초상화인데요.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고흐가 고갱의 그림에 얼마나 짜증이 났을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술관부터 식성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둘은 함께 사는 내내 싸우게 돼요. 사실 애초에 이 둘이 아르레에서 함께한 목적이 달랐죠. 고흐는 고갱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새로운 예술운동을 벌여볼 심산이었고 고갱은 그저 태호의 후원이 절실했을 뿐입니다. 고갱은 이곳에 오기 전 지인들에게 남태평양으로 떠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만 있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태호의 화랑에서 고갱의 그림이 인기리에 팔리기 시작하자 고갱은 이 지긋지긋한 아를과 고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기운을 감지한 고흐는 화가 공동체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그 끝을 예상했는지 자신과 고갱의 의자를 각각 그렸는데요. 화려한 고갱의 의자와 소박한 고흐의 의자는 뚜렷한 대비를 보이며 둘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둘 사이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그날도 고흐와 고갱은 크게 말다툼을 했고 질긴 싸움 끝에 고흐가 자신의 귀에 상처를 입힌 겁니다. 이에 고갱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고흐를 떠나버리고요. 고흐는 광란을 동반한 발작적 정신이상 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를 시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흐는 어느 날 태호가 요한나라는 여성과 결혼을 한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병이 행여 동생의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까 노란집을 떠나 정신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1889년 5월 8일 고흐는 아르에서 32km 떨어진 생레미의 정신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고흐의 질병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간질이라고 진단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해요. 더불어 고흐는 요양원의 배려로 빈 병실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쇠창살 창문이 있는 침실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죠. 첫 주에 고흐는 병원 정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때 그린 붓꽃이 유명하죠. 고흐는 붓꽃의 움직임과 모양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다양한 형태의 곡선과 색을 표현했습니다. 또 일본 판화의 영향으로 검은 윤곽선을 썼어요. 태호는 이 그림을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과 함께 9월 독립화가전에 출품했습니다. 전시기간 중 붓꽃은 멀리서도 눈을 현혹시켰으며 생명력이 가득 찬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훗날 모네가 이 그림을 보고는 꽃과 빛을 이토록 잘 표현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흐는 상태가 괜찮아지면 요양원 직원을 대동하는 조건으로 병원 밖에 나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밖에서 그림을 그리던 도중 어느 날 발작이 심하게 와 야외에 나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죠. 때문에 고흐는 실내에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각을 겪은 후라 그런지 짙은 파란 배경에 휘몰아치는 구름과 별이 인상적이죠.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로 치솟는 불길처럼 보여요. 에너지가 워낙 압도적이라 고흐를 잘 모르거나 회화에 별 관심 없는 사람마저도 절로 빨려들게 하는 그림입니다. 또 이 그림을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과 비교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다만 아르레 있을 때가 희망과 야망을 동력 삼아 과감한 실험을 했던 때라면 요양원 시절은 모든 욕심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없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내면의 소용돌이치는 격정과 분노, 우울과 좌절감을 완숙한 그림으로 승화해 많은 걸작들이 이 시기에 쏟아지게 됩니다. 또 고흐는 실내 작업을 해야 했기에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린다거나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모작을 했는데요. 다만 모작을 할 때는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나름의 재해석을 거친 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편 1890년 1월 31일 테오와 그의 아내 요한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삼촌 고흐의 이름을 따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지었습니다. 이에 고흐는 자신의 조카를 위해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려 선물을 했죠. 아몬드 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초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에요. 마침 남프랑스에서는 2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고흐는 불행한 자신의 이름을 물려받은 조카에게 아몬드 나무 꽃이라는 가장 희망적이고 밝은 그림을 그려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고흐에게 늘 불행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서서히 희망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알베르 오리에라는 젊은 비평가가 잡지에 고흐의 그림에 대해 호의적인 평론을 실은 거예요. 이때 이후로 고흐의 그림은 여러 곳에 초청을 받고 호평을 받으며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죠. 또 이쯤 테오가 1월 18일 브뤼셀에 열리는 레뱅 전시회에 고흐의 작품 6점을 출품했는데 출품된 작품 중 고흐의 친구 외젠 보시의 누이인 안나 보시가 아르레 붉은 포도밭을 400프랑에 구매했습니다. 이 작품이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공식적으로 팔린 유일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렇게 고흐의 명성이 서서히 퍼져가는 것과 달리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이에 테오는 주변 사람들과 고흐의 상태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중 까미유 피사로가 고흐를 오베르슈르 우아즈로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내요. 그곳에는 의사이자 아마추어 화가인 폴 가셰 박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가 고흐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에 테오는 가셰 박사를 만나 형의 증상을 이야기했고 가셰 박사는 만약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온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고흐는 오베르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고흐는 병원을 떠나기 전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슬픔에 잠긴 노인 또는 영혼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활활 타는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통곡하는 노인을 묘사하고 있죠. 1882년 시엔의 슬픔을 그린 이후 이렇게 좌절하는 인물을 그린 건 처음이었어요. 고흐는 노인의 그림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고흐는 오베르로 가기 전 파리에 들러 테오의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때 처음 테오의 아내 요한나와 3개월 된 조카를 보고 무척 좋아했다고 하죠. 이후 감동적인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혼자 5월 20일 파리 북쪽 30km 떨어진 오베르로 가게 돼요. 오베르는 자그마한 마을로 밀밭과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파리와도 가까워 도시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죠. 고흐는 시청 근처 라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 겸 여인숙의 다락방에 묵었는데요. 참고로 이 다락방은 고흐가 살았던 곳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고흐는 이 다락방에서 먹고 자며 마지막 2달 동안 정원이나 포도밭, 밀밭, 오베르의 교회 등 8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냈어요. 거의 하루에 1점 이상을 그린 셈이죠. 또 고흐가 오베르에 온 가장 큰 목적인 가셰 박사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그는 60이 넘은 노인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어요. 아마추어 화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가셰는 첫눈에 화가로서 고흐의 재능을 알아봤죠. 그리고 세잔, 마네, 르누아르, 피사로 등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그는 누구보다 예술가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금방 우정이 쌓였고 가셰의 위로와 치료 덕분에 고흐는 정력적으로 작품을 쏟아낼 수 있었어요.
이에 고은은 1890년 6월 가세 박사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특히 고은은 아내와 사별한 뒤 슬픔에 빠져있는 가세 박사의 표정을 최대한 살려 그렸는데요. 눈, 코, 입이 삐뚤어져 있는 이 초상화에는 한 인물의 정서와 감정이 압축적으로 녹아들어가 있죠. 고은은 서글퍼 보이지만 기품 넘치는 가세의 성격을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 초상화를 통해 비탄에 빠진 우리 시대의 표정까지 표현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은은 이쯤 자신이 그림에 관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10년 전에도 알았다면 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텐데 라고 했죠. 가세 박사 또한 초상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가능하면 하나를 더 그려달라고 해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은은 가세 박사의 초상화 한 점을 더 그렸습니다. 다만 두 번째 그림은 가세 가족의 기증으로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그림은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의 사연은 또한 그림감 미술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897년 고흐의 여동생이 300프랑의 프랑스인 폴 카시레에게 팔면서 여러 험난한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1990년에 뉴욕 경매시장에 나왔죠. 이 그림을 일본 제지업자이자 대부호인 료에이 사이토가 구매를 해요. 그때 이미 슈퍼스타가 된 고흐의 그림이었던지라 가세 박사의 초상화는 무려 8,250만 달러, 약 1,000억 원으로 당시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같은 경매에서 르누아르의 대표작 물랭 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도 약 900원에 산 사이토는 이 두 작품을 자신이 죽을 때 불태워 그 죄를 함께 묻을 계획이라는 말을 한 거죠. 약 2,000억 원의 예술품을 부장품으로 치르는 장례식이라니 아무리 자기 돈으로 산 그림이라도 인류의 문화유산을 그런 식으로 파괴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고 깜짝 놀란 사이토는 작품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소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이토가 부정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갈 때까지는 도쿄의 밀폐 보관실에 있던 가세 박사의 초상이 그가 죽은 1996년 이후로 지금까지 작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네요.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작품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흐는 7월 6일 파리에 가서 테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베르로 돌아온 그는 잔뜩 어리 빠져 있었어요. 조카는 아팠고 요한나는 아픈 아이를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테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도무지 돈이 모이지 않아 화상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사업마저도 자초될 위기인데다 건강마저 고흐 못지않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매달 150프랑의 생활비를 형에게 보내주고 있었으니 예고 없이 찾아간 고흐는 잔뜩 날이 선 테오 부부와 언쟁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고흐는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게 짐이 되는 것이 네가 나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느끼는 것이 겁이 난다 라고요. 고흐는 장래에 대한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며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게다가 7월 20일에는 가세 박사와도 크게 말다툼을 했어요. 이쯤 고흐는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바로 까마귀 나는 밀밭이에요.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흐린 하늘에 노란색의 밀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그 위를 까마귀들이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림은 빠른 붓질로 거칠게 표현되어 있으며 평소 강조했던 원근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느낌으로만 그림을 그린 듯 가까운 밀과 먼 곳의 밀의 크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밀밭 속으로 들어가는 세 갈래의 흙길 중 가운데 흙길이 중간에서 끊겨 있는데요. 이 끊어진 흙길처럼 고흐 또한 이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고흐가 사망한 지 한 달 반 뒤 테오는 고흐의 추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동료 화가들과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덕분에 고흐의 작품이 입소문나기 시작해 그의 회고전이 파리와 브뤼셀에서 차례로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형의 죽음 이후 건강이 악화된 테오는 매독과 신경쇠약으로 1891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이 죽은 지 불과 반년 만이에요. 이제 고흐의 그림은 테오의 부인 요한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테오와 고흐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이때 고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녀는 남편과 고흐가 오랫동안 모은 작품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그 인정된 작품들을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요한나는 고흐의 전시회를 꾸준히 주관하게
공헌하는 한편 그의 작품을 알리면서 생활비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품을 한 개씩 팔았죠. 그 중에는 별이 빛나는 밤도 있었어요. 결정적인 성과는 1905년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어 무려 2천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던 건데요. 그녀의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사람이 고흐의 예술 세계를 이해했던 건 아니었죠. 이에 요한나는 더 널리 고흐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눈이 아닌 가슴을 먼저 여는 전략을 짭니다. 바로 고흐와 테오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서간집을 출간하기로 한 거예요. 그녀는 1916년 미국으로 이주해 영어로 번역한 편지를 들고 뉴욕 출판사들을 쫓아다녔고 마침내 빈센트 반 고흐 동생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영어로 된 책이 출간되면서 고흐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나아가 1930년대부터 고흐는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게 돼요. 죽음 이후 한 점당 10만 원도 안 갔던 고흐의 작품은 이제 한 점당 1,000억 원 이상을 호가하게 되었죠. 고흐의 그림은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개성 넘치는 색과 필지 때문에 또 예술가의 영혼을 남김없이 걸어모아 화폭에 푹푹 처발라 넣었기에 영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고흐의 작품 가치를 높인 것은 작품 자체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살아서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을 보태준 동생 테오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죽어서는 테오의 부인 요한나의 힘 때문이었죠.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고흐는 없었을 겁니다. 즉, 작가와 작품 이외의 외부 변수가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부 변수는 단순히 고흐에게만 작용한 건 아니죠. 서양 미술사의 면면이 흐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양 미술사를 공부할 때는 작가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이야기도 함께 알면 더 입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아예 관점을 바꿔 어려운 예술사조나 시대 순서가 아닌 그림값이라는 파격적인 관점으로 미술사를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린 그림값 미술사처럼 말입니다. 그림값 미술사에서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어떤 미술품은 비쌀까? 그러니까 세 잔의 사과 그림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미술품을 750억 원이나 주고 사는 걸까? 인 겁니다. 만약 그림 자체의 미학적 가치만으로 750억 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면 분명 이 그림이 시장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적 요소들이 달라붙어 그 가치를 결정했을 거예요. 때론 정치적인 영향력이, 때론 괴짜 컬렉터의 욕심이, 때론 작가나 화상의 퍼포먼스가, 때론 민족 정서가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림값 미술사에서는 이러한 그림값을 둘러싼 적나라한 과정을 9가지 키워드에 따라 설명하고 있어요. 가령 현대미술 시장에서는 좋은 그림이 반드시 비싸게 팔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싸게 팔리는 작품이 미술사의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 같은 건 말입니다. 또 이 책은 이렇게 미술사의 뒷얘기도 보여주지만 앞얘기 또한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으니 그간 미술사 접근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은 가볍고 재미있게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에드워드 호퍼, 피카소,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근현대 작가들의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고흐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고흐에게 삶은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순진했으며 지나치게 열정적이었어요. 또 사람들과의 소통에 서툴렀던 그는 관계 속에서보다 캔버스 앞에서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빛과 자연, 그리고 세상이 부각하지 않은 인물들을 화폭에 정직하게 담아냈죠. 그는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유한한 우리를 무한으로 이끌어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술로 불태워 이 무한으로 가는 하나의 길을 놓았죠. 지금까지 그토록 찬란하게 불행했던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